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지만 권리 변동이라는 걸 배우셨죠? 거기서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 취득, 또 하나는 승계 취득, 남의 권리 물려받으면 승계 취득,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내 처음으로 만들면 원시 취득. 근데 얘들의 차이점이 뭐다? 내 앞 사람이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은 원시 취득은 가능하다. 원시 취득한 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권리를 처음으로 만든 걸로 취급하지, 남의 권리 물려받는 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 취득은 가능하지만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다음 사람이 승계 취득은 안 된다. 그 용어와 권리의 발생에서 이전적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권리의 변경에서 사람만 바뀐다는 주체의 변경이란 말과 이꼴 권리의 소멸에서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누구 입장에 따라 쓰는 용어에 따라 용어만 달라질 뿐이다. 부동산 매매됐을 때 매매 잔금 받고 등이 넘겼다면 매수인 입장에 볼 때는 나는 오늘부로 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매도인 입장에 볼 때는 잔금 받고 등이 넘겼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야. 중개사 같은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오늘부로 이 부동산은 사람만 바꿔 탄 거야.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주체 변경이야.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고, 권리의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기억나시죠? 그림, 성립, 불성립. 일단 성립이 돼야지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라는 거다.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는 것을 효력요건. 따져봐서 무효가 돼버리면 더 이상 논할 필요 없고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거다. 그림, 그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주요 내용이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용어들인데,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 쳐놨는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땐 적어도 별표 3개 친 거와 2개 친 거, 이건 반드시 소화시키라 그랬어요. 이게 첫 문제다. 별표 3개 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전 과정을 통해서 별표 3개 치는 부분은 약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30개 부분에서 20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별표 30개 중에 20개 나온다. 별표 3개죠. 반드시 나오지, 이건 103조는. 자, 법률 종류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내 의사표시에서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권리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 부르는데, 그 법률 행위를 의사표시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 의사표시가 존재하느냐? 방향, 어느 방향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 개수와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3가지로 분류되는데, 앞으로 많이 쓸 용어다. 이 용어는 의사표시 개수가 하나의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일방적으로 생겨버리면 단독 법률행위 했다. 줄여서 행위 앞에 항상 법률자가 생겼던 거예요. 단독 법률행위. 우리는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예를 들면 사실행위, 불법행위, 위법행위는 시험범위가 아니다. 우리 많은 행위 중에 법률행위 하나만 시험범위 있다. 행위 앞에 항상 법률자가 생각된 거.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행위. 합동법률행위가 생각 많아지는데, 합동행위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합동행위는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서 여러 개의 의사가 모이는 거야. 같은 방의 의사가 여러 개 모여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효과를 받아가면 합동행위했다 보여. 합동이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거야. 같은 방의 의사예요. 우리가 사단법인 설립행위. 근데 법인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사단법인 설립행위. 나도 환경보호하겠다. 나도 하겠다. 같은 방의 의사 모여서 사단법인 어머니 녹색해. 이 사단 설립행위가 합동행위라고 해서 시험범위는 아니래요. 계약은 우리가 이제 계약과 따로 많이 배울 것이고, 계약은 의사표 개수가 반드시 2개가 나와야 되죠. 2개. 그래서 계약은 혼자 못 맺어요. 계약은 복수 당사자, 등장인물이 2명이 나와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
복수당사제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에요. 팔겠다, 사겠다. 임대 놓겠다, 임차 들어오겠다. 서로 반대방의 의사예요. 서로 대립하는 반대방의 의사가 모여서 또 대립하는 의사가 합의돼서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효과를 맺어가면 계약 법률이겠다. 그럼 계약의 개수가 2개, 개수. 반대 방향, 서로 반대방의 의사가 모이는 거.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해야 돼. 이게 합치됨으로 원하는 사람 원했던 대로 효과를 일으키면 계약 법률행위죠. 계약 자세히 얘기할 것이고 문제는 단독행위예요. 이거 가끔 가다가 단다시 문제 나온다. 단독행위는 의사 개수가 딱 하나야, 하나. 내 하나의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내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지. 상대방 동의 승낙 필요 없어요. 하나의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권리관계 발생시켜버리면 단독법령이겠다 부르는데 단독행위에는 상대방 여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나눠진다. 제가 기초강의 때 했어요.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공통점은요. 의사표 개수는 딱 하나라는 거. 하나인데 다시 있는 거와 없는 걸 나눈 이유가 뭐냐? 서로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만 언제 일방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시점의 차이. 근데 일방적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때가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과연 일방적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인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내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은 되죠.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도달이 안 돼버리면 효력 발생이 안 돼요.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도달 시에 동의한다, 추진한다, 해제한다, 철회한다. 그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 문제 풀 때 한두 가지 제가 몇 가지 디테일한 걸 우리 가르쳐 드리지만 지금은 말뜻만 하면 돼요. 그런 거 세세히 묻지 않는다. 그런 거 막 외우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 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말이 상대방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 사람이 있다. 유언, 유중하면 유언, 유중 효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상대방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왜 없느냐고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내 의사가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언제 효과 발생하는 거냐? 표백 시에 의사표시가 완성되면 표백 시에 이때 효력이 발생해요. 내용증명 작성만 끝나면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서면 작성만 내 일방적 의사표시 서면 작성만 끝나면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발신시키거나 도달시키지 않아도 의사표시 완성만 시키면 효력이 고발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다.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 시에, 없는 단독행위는 표백 시에. 기초에서 제가 용어를 다 가르쳤죠. 서면 작성만 끝나면 효력이 발생. 효력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대표적인 사회생활 때 유언, 유중.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 작성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 유언장을 살아생전에 아무도 들은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전달받은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언, 유중 효력 발생 안 발생? 발생하는 거예요. 서면 작성만 끝나면. 누가 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표백만 시키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유언, 유중.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또는 상속의 포기, 권리의 포기. 나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의 포기. 시험범위 아니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상대 없는 단독행위라 불러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요거 유언, 유중, 소유권, 점유권, 권리의 포기. 요 두 가지가 나와요, 보통. 그런데 없는 단독의 특징이 뭐냐?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만 완성시키면 돼요. 서면 작성만 끝나면. 누구한테 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전달받은 사람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 어떤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단독행위만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구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효과를 줘요. 형식 구비하는 것을 요식행위라 불러요. 요식행위예요. 이 요식행위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를 주지 않아요.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유언장 작성해야 돼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구정증서. 이 서면 작성을 해야지. 말로 하는 건 유언 유증 효력을 주지 않아요. 형식 못 갖췄기 때문에. 나 상속을 포기한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빚이 많아요. 문사하는 사람들한테 절하면서 나 상속 포기합니다.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관공서 쫓아가서 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접수시켜야 돼요. 이렇게 형식을 구비해야 돼요. 어떤 서면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공서에 신고라든가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단독행위만은 요식행위다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고 누가 도달시킬 필요 없다. 의사표시 완성되면 서면 작성만 끝나면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 이 정도. 효력 시점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발주하면 돼요. 자, 간단하게 외우라는 거 아니다. 그런 것들 외우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용어들 쓰는 것 중에서 제가 기초 강의를 또 했지만 자, 용어 간단히 기억하셔요. 이런 것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옛날 같이 막 아무 의미 없이 막 외워라 이런 거 단다시면 잘 나오진 않는데 과거에는 좀 나왔어요. 최근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용어야. 자, 용어 중에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용어 뭐냐? 우리가 이 재산에 관련되는 재산상 법률행위예요.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에는요 신분상 법률행위죠. 신분상 법률행위 뭐예요? 신분상 법률행위. 혼인하고 약혼하고 입양하고 하는 거. 내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혼인하고 원하는 사람과 원했던 대로 입양시키는 거지. 내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하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입양하는 사람 없어요.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혼인하고 원했던 대로 입양하는 거. 입양, 혼인하는 거 다 그게 신분상 법률행위예요. 신분상 법률행위에는 이런 용어가 없고 재산에 관련되는 법률행위는 자, 요건 중요한 용어예요. 다시 용어 나눠진다. 우리 교재 어딨냐? 그러면 페이지 41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알고 우리 전공자 아니에요.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켜야 돼. 단순화시켜서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딱딱 기억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를 맞히는 거지. 복잡하면 복잡하게 들어가면 객관식 문제 못 맞춰 오히려. 죽도 밥도 싫다처럼 엉켜요. 단순화시켜야 돼. 자, 41쪽인데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를 어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남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용어로 나눠진다.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자 어떻게 나누나 보세요. 채권행위했다. 채권행위했다. 또 하나는 물권행위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또 하나는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준 물권행위했다. 용어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데 채권행위란 말은 재산은 재산인데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상 행위를 채권행위라 부르죠.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응?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을 채권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물권행위는 재산은 재산인데 그 대상이 뭐냐? 사람이 어디에 갖는 재산? 주로 물건. 이 물건에 갖는 재산을 물권행위라 부르는 거죠.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다. 어느 부동산 저당을 설정했다. 어떤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다. 사람이 동산, 부동산에 갖는 재산, 물건에 갖는 재산을 물권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대상이 물건이라면 물권행위. 대상이 사람이라면 채권행위. 준물권행위는 사람과 권리의 관계, 권리. 사람은 권리의 관계. 우리가 저작권이니, 재산적 권리의 발명권이니, 특허권이니, 또는 채권을 양도한다느니, 채무를
인수한다느니. 이 대상이 이거 재산이 권리잖아요. 이런 게 대상이라면 주물권행위라 불러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대상이 사람이라면 채권행위, 재산인데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 물건행위, 그 재산이 권리라면 주물권행위라 불러요. 이런 걸 양도하고 인수하는데 주물권행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논할 필요 없어요. 채권행위는 뭔가 이행의 문제를 꼭 남겨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얘기는 채권행위 이루어지면 누구한테 이행을 해줘야 돼. 그 이행을 해줘야 만족해. 돈을 빌려가는 행위가 채권 채무행위 하는 거예요. 돈을 갚아줘야 만족하는 거고, 임대차결 맺는 게 채권행위인데 임대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해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주면 만족하는 거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해줘야 만족하는 거지. 채권자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누가 누구한테 청했을 때 청구해서 돈을 갚아줘야 되고 그 계약을 이행해줘야 만족하는 거예요. 뭔가 이행 문제는 남기는 거예요. 근데 물권행위는 모든 게 다 끝났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잖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채권행위를 용어 다른 말로 뭐라 쓰냐? 채권행위를 부담행위 했다고 그래요. 부담행위. 자, 용어니까 이것들은 기억하셔요. 채권행위는 부담행위 했다. 뭔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해서 부담행위 했다 불러요. 근데 물권행위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처분행위 했다 불러요.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 부르는데, 그런데 이건 지울게요. 사회생활 할 때는 이 물권 채권행위가 보통 함께 같이 많이 이루어져요. 결합돼서. 시간제로 볼 때 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 보세요. 이게 채권행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날 토지 한 필지를, 건물 한 채를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하자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날은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썼다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월 2일 날 만나서 5억에 사고 팔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5억에 사겠습니다. 증거 남깁시다. 4월 2일 날 5억에 사고 팔기로 하고 계약금 얼마 걸고 5월 2일 날 잔금 치르고 합시다.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예요. 이 매매 계약서만 갖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계약에 따라 5월 2일 날 매수인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매한 부동산을 명도해줘야지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야. 이거에 따라서 드디어 그 잔금 치른 날, 잔금 치른 날을 이행기라 불러요. 드디어 그 5월 2일 날, 4월 2일 날 계약 맺고요. 5일 날 약속에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거 다 넘겼어요. 넘겨서 잔금 치르고 매수인 등기소 와서 자기 앞으로 아주 등기를 내버렸어.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잔금 치르고 부동산 명도하고 등기 내는 날 잔금 치른 날, 그러면 물권행위 한 거야. 그럼 여기 앞으로 물권행위 그러면 등기. 우린 부동산 문제 동산 안 물어요. 뭔가 우리가 민법 배울 때 등기 내는 거 그걸 처분행위 했다. 등기 내는 거를 물권행위 했다 보면 돼요. 다 끝났지 뭐. 여기까지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이행 문제 남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계약 쓴 날은 채권행위, 잔금 치르고 매매한 부동산 넘겨받고 등기 내는 날은 물권행위 했다. 여기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이행 문제 남긴다. 다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처분행위 했다 부르는데 앞으로 처분행위라면 등기 내는 거. 전세권 등기를 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건 저당 설정 등기라고 등기사 등기 내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죠. 뛸 수가 없는 거죠. 시간제로 볼 때 4월 1일은 채권행위, 5월 1일은 물권행위 한 거예요.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현실 매매 합시다. 현실 매매. 현장에서 직접 사고 파는 거예요. 자, 여름철인데 수박이 한 통 있어. 니어 거에서. 아저씨 이 수박 얼마입니까? 15,000원입니다. 1,000원만 깎아주시지. 예, 1,000원 깎아드리죠. 예, 좋습니다. 그럼 14,000원 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채권행위야. 그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이제 매수인이 14,000원 지급하고 수박을 인도받는 행위가 물권행위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원인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물권행위잖아.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현실 매매나. 함께 이루어지든 따로 이루어지든. 이게 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관계 들어간다. 요 얘기. 근데 왜 나누는 것이냐. 아직은 어렵지만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키워드야. 이게 결론. 이 지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채권행위는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권한자의 채권행위는, 우리가 채권행위를 뭐라 부른다? 부담행위. 부담행위도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배워요. 전부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임대계약 맺은 것도, 각종 계약 맺는 게 채권행위예요. 매매계약 맺은 것도, 임대계약 맺은 것도,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것을요. 타인의 기계를, 타인의 토지를 매매 쓴 것도, 임대계약 맺은 것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런데 무권리자,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죠? 처분행위. 등기는. 자,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브로커 우주문서 통해서 을 브로커 앞으로 이렇게 낸 다음에 브로커가 병한테 등기를 넘겨버렸어요. 병이 등기 났는데 나에게 등기 넘겨준 을이라는 사람이 브로커 무권리자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병은 등기 나더라도 무효예요. 즉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등기는 내 앞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 등기 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무권한자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아직은 이해 안 되지만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채권행위도 유효하지. 그 계약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무권한자가, 무권리자가 등기 내줬어. 브로커가 등기를 내줬어. 내 앞사람이 브로커야. 무권한자라면 다음 사람 등기 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소권 취득이 안 된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가. 무권한자, 무권리자 채권행위는 유효. 무권한자, 무권리자의 등기, 처분의 등기는 무효.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단어만. 요런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물권행위, 채권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지. 법대학 상대처럼 그 세밀한 거 다 보라는 거 아니다. 이 정도면 거의 노스쿨 수준이에요. 노스쿨 수준. 이거 완벽히 이해하면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어딜 들어갈 것이냐. 가능이다, 불능이다, 적법이다. 자, 여길 들어갈 거예요. 이 서론 파트는 큰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어들 정리하는 용어들. 여기부터 너무 복잡하게 인상 쓰고 막 이해하려고 막 머리 치러 뜯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해주는 것 정도만 가볍게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것이 이게 이 자체들이 우리 중개업 볼 때 막 이걸 알아야지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앞으로 학문 들어가기 위해서 용어를 몇 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가능 불능 파트인데 어느 법률행위는 그 범의 목적이 다시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목적이 어떤 계약 내용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계약 맺는 거 사회생활 때 각종 계약 맺는 게 법률행위다. 그 목적, 계약 내용은 계약 목적이 계약 내용은 네 가지 갖춰야 된다. 먼저 확정되어야 된다. 그 목적이 불확정하다면, 확정이 안 된다면 설사 이 계약이 법률행위가 성립됐더라도 이 법률행위가 불확정하다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확정, 불확정은 언제 결정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제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사람, 목적,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 뭔가가 뭐냐? 뭔가가.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 뭔가가 뭐냐?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 뭔가는, 이 목적은 꼭 처음부터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꼭 처음부터 확정돼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확정되면 돼요. 다음 주 시간이 됐는데 지난주 얘기했던 그것이 법전 한 권이라더라. 벌편 한 자료더라. 그 이행기까지만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확정되는 거지 말하는 꼭 지금 확정돼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언제까지? 그 이행기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것만 갖춰주면 되는 것이지 꼭 처음부터 확정돼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다음 주 이 시간이 됐는데도 이 뭔가 확정이 안 됐어. 다음 주 시간에 뭔가 확정이 안 돼버리면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야. 언제까지 확정됩니다? 이행기까지. 그 이행기까지도 확정되지 못한다면 이 법률에 성립되더라도 무효이다. 뭐 이 얘기고 확정됐다면 플러스 그 다음 따지는 것이 과연 가능해야 돼. 가능. 제가 기초 강의 때 뭐라 했습니까? 한가에 빠진 동전 하나를 건지는 계약, 태평양에 빠뜨린 상자 하나를 건져놓은 계약이 과연 가능이냐 불능이냐. 그 내용이 불가능하다면 불능하다면 성립된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가 된다. 원칙. 그런데 가능 불능이냐의 판단 기준이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계약 내용이 가능한 계약이냐 불가능한 거냐. 가능 불능은 판단 기준. 자, 교재 43쪽에 있어요. 판단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 기준이 아니다. 과학이나 물리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인지 이 계약 내용이 불가능한 일인지는 그건 사회 통념에 따른다. 사회 통념이란 말이 뭐였죠? 건전한 일반인들의 상식. 이 상식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가능 불능이 과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놓고 기준하면 아니다. 그래서 3년 내에 달나라 가서 운석 하나를 가져오는 계약. 3년 내에 달나라 갈 수 있어요. 미국 나사에서 로켓 쏘면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야. 달나라를 어떻게 가니 우리 일반인이. 그럼 불능되는 거예요. 태평양에 빠뜨린 상자 하나를 건지는 계약.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위성우를 통해서요. 분사성 통해서. 그죠?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야 태평양에 빠뜨린 상자 어떻게 건지는 건 불능되는 거예요. 가능이다 불능이다는 과학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쭉 읽어보면 되는데 다만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쓸 용어가 있다. 자, 기초 강의할 때도 강조했지만 앞으로 많이 쓸 용어. 가능에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어요. 뭐 주관적 불능, 뭐 객관적 불능, 뭐 일시적 불능, 뭐 항구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범위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여러 용어가 있지만 그걸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중에서 불능을 분류해보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또 하나는 뭐예요?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용어는 앞으로 많이 쓸 용어다. 어디서? 이 다음에 계약법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분류하는 건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억나시나요? 뭘 기준하는 겁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법의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은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 불러요. 지금 뭘 예를 들었나요? 건물 한 채를 양평에 있는 펜션 한 채를 매도인 갑과 갑거예요. 매수을이 한 채를 5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언제? 3월 2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체결한 이 건물은 어젯밤에 간밤에 3월 1일 날 어젯밤에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래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이런 계약 우리는 뭐라 불러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불렀어요.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목적물. 칸벌 불능 없어진 건물이야. 원시적 불능은 그 계약 자체는 성립됐더라도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니라 성립됐더라도 그 계약은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이 계약은 무효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무효이고, 다만 뒤에서 배울 얘기지만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있지도 않은 건물 판다고 하는 바람에 3월 1일 날 불나서 없어진 건물을 3월 2일 날 계약 썼잖아요. 매수인 입장에 볼 때는 있지도 않은 건물 산다고 나오는 바람에 교통비 썼죠, 밥값 썼죠, 부대비용 깨졌죠, 하루 일 못했죠. 이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만 계약 체결상의 용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진다. 여기서 쓰는 용어예요.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란 뭐냐면 매도인, 여기서 보면 이 예에서 보면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한테 뭔가 손해배상해 줄 일이 있어. 이 부대비용 정도는 물어줘야죠. 이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계약 자체는 무효이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에 뭔가 과실을 져서 손해배상은 해준다. 부대비용, 실력배상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용어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 문제는 뭔가 손해배상 문제를 벌어지는데 이 손해배상 해주는 것을 계약 체결 과실책에 부른다는 거. 535조. 뒤에 계약법을 보는데 제가 기초강의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용어 들어봤을 거예요. 딱 세 단어 기억하셔야 돼. 후발적 불능이란 법의 성립 당시에는 존재했어요. 3월 1일 날 건물 존재했어요. 계약이 성립된 후에 그 이행기 전에 잔금은 4월 2일 날 치르기로 하자. 항상 민법에서 이 잔금 치르는 날을 이행기라 부르는 거예요. 성립한 이후에 잔금 치르기 3일 전날 3월 29일 날 매매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모두 소질됐어요. 그럼 말로 표현하자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그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멸시해버린 거야. 성립한 후에 불능이 된 거야. 불능이 없어졌어요. 3일 전날. 이런 불능을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인 이 건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지 무효가 아니다. 계약은 유효해요. 이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한데 다만 이행할래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건물이 존재해야지 매도인 매수의 목적 명도하죠. 이행할래 이행할 수 없잖아. 그랬더니 계약 유효한데 원인을 따져봤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매도인 잘못 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이 아니래요. 지금 3월 29일 불난 원인이 벼락 맞아 벼락 천재지변이래요. 지진 나서 다 무너졌대요. 태풍이 불어와서 다 무너졌대. 천재지변이나 그건 제3자의 잘못으로 옆집에 불을 냈다는 거야. 빌라 연립을 매매했는데 잔금치 3일 전날 옆집에서 불이 옮겨 붙었어요.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 매도인 잘못 없이 이 잘못을 우리가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매도인의 기책사유로 봐. 기책사유 없이 용어를 써볼때해야 돼요. 시험 문제 잘못으로 얘 잘못 없이 이렇게 안 나와요. 기책사유 없이 기책사유로 자 용어를 써볼때해야 돼. 그래서 쉽게만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법률 시험은 법률로 물어요. 뭐 예를 들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안 돼 문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뭐 이렇게 나왔죠. 같은 말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물어지 산 사람이 판 사람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야. 매도인 잘못으로 이렇게 안 나와. 매도인의 기착사유 없이 영어 시험으로는 영어로 묻는 거고 독일어 시험으로는 독일어로 물어요. 민법 시험은 민법 용어로 묻기 때문에 너무 쉬운 용어로 일상용어로 바꾸는 거 그거 익숙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듣기 좋다고 해서 시험장 가면 눈에 안 보여요. 자꾸 용어를 써버려야 돼. 자꾸 해야지 익숙해지는 거야. 자꾸 용어를 기책사유로 얘 잘못으로 잘못 없이 기책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천재지변 등으로. 그럼 우리는 우영 부담의 문제로 넘어간다. 모든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이냐. 우리는 우영 부담 문제 채무자 위
채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누구죠? 매도인이 다 손실을 부담하는 문제가 넘어가는 거죠. 받았던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천재지변을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진다. 그러니까 매도인 손해보는 것을 매도인이 위험부담 진다. 위험부담 문제가 넘어간다.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 다만 위험부담 문제는 벌어진다. 용어.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다 매도인 매수인에게 계약처를 갈 책임은 벌어진다. 용어만 기억하면 돼. 용어. 이거 다 어디서 배울 거예요? 뒤에 계약법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불능은 불능인데 그 목적이 불능하다면 무효가 돼요. 불능은 불능이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불능이라면 무효.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후발적 불능이라면요. 그건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만 아니라면 유효한 거야.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무효.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면 유효하지. 그건 무효 아니잖아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목적은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원시적 불능만 아니라면 통과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해요. 자, 교재 45페이지인데 요거는 우리 중요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시험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인중개업 볼 때 중개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이게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를 내는 거예요. 자, 45쪽에 몇 가지 판례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45쪽 펴보세요. 자, 45쪽 보면 적법이란 파트인데 여기 중개업 볼 때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약 35문제 좋아요. 35문제라 그러면 고등 한 85%, 한 80%, 85%는 다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을 물어요. 그냥 민법 시험이 아니라 중개사 민법 시험이고 그냥 민법 시험이 아니라 부동산 민법 시험이에요. 우리가 민법 시험 왜 보는 거냐? 중개사법 보게 돼 있어요. 중개 업무에 필요한 민법적 지식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지. 법대학생처럼 이론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중개업무에 때 필요해요. 자, 그 계약 내용이 적법해야 돼. 적법. 중요하다. 별표 2개예요.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확정되고 가능하더라도 적법하지 못하다면 적법한단 말이 뭐예요? 위법하다면 그 계약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면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의 문제 넘어가요. 위법하다면.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이 뭐냐? 위법이 뭐냐? 적법이 위법이 뭐냐? 자, 법에는 다시 볼게요. 우리 민법 법에는 또 대한민국 모든 법조문은 뭐 공시법이건 중개사법이건 세법이건 민법의 모든 법조문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모든 대한민국 법조문을 나눠봐라. 공법이건 세법이건 민법 나눠봐라. 그러면 그 법조문에는 강행법규라는 것이 있고 법조문 나눠진다. 두 가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임의법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더 나눌 수 있다. 사람을 둘로 나눠봐라. 그럼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남자, 여자를 나누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문을 둘로 나눠봐라. 그러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근데 강행법규란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법의 규정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법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야 돼. 법대로. 법에 규정된 대로 안 하면 다 인정 안 해요. 법에 규정된, 법대로만 꼭 해야 되는 거, 강행규정. 이 법규는 법에 규정이 있지만 꼭 법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요. 이 법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거나, 어떤 의사가 있거나, 어떤 특약이 있다면 이 특약과 의사가 우선하고 아무런 특약도 의사도 없을 때는 법의 규정대로. 그럼 이 법규는요. 꼭 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법에 규정된 거와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의사 대 특약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강행법은 반드시 법대로만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법규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는 위법하다 부르지 않아요. 이거 위반해도 위법한 게, 이거 위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법의 규정대로만 꼭 지켜야 되는 것이 강행법규인데 강행법규는 어떤 법조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기본 질서, 선량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의 규정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조문.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우리는 위법하다 부르고 그 법률행위는 그 계약이 비록 성립됐더라도 확정돼 가능하더라도 무효가 돼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험 문제가 강행법규, 강행규정 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이걸 외우셔야 돼 지금부터. 이게 중개업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강행법규를 다시 나눈다. 일단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이다. 맞아, 이 지문 맞아요. 이의법규 위반하면 그거 유효해요. 위반해도 유효하지. 이건 법대로 꼭 지킬 필요가 없어. 의사가 특약있다, 의사대로 특약따로 가는 거예요. 주로 계약법 규정이 그렇죠? 이런 게 임의 규정이잖아. 계약법 규정에. 매매 비용. 중개 수수료 같은 거예요. 매매 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반씩 내라. 이게 법조문이에요. 근데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약 맺었어요. 중개 수수료 및 일체 매매 비용은 전에 다 매도인이 부담하자. 그럼 매수인은 안 내는 거 중개 수수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법에 규정된 대로 반씩 내는 거지만 달리자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전액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는 부담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다면 매수는 부담 안 하잖아요. 법의 규정보다 의사와 특약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이거 법대로 안 지켰다고 해서 위법하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반했을 때 위법하다 부르는데. 그럼 맞는 지문에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그런데 강행법규 다시 나눠요. 누가? 대법원 판례가. 여셔야 돼. 강행법규 중에는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다시 여기 효력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나눠진다. 누가 나눈 것이냐? 판사들이 나눈 거야. 법조문에 표시 안 돼 있어요. 이건 강행법규, 이건 이의법규, 이건 단속 규정, 이건 효력 규정. 표시 안 돼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분쟁이 벌어져서 재판에 들어갔더니 판결 내용을 봤더니 판사들이 이건 효력 규정으로 봤구나. 판사들이 이건 단속 규정으로 봤구나. 판례를 봐야지 하는 거지. 이건 누구도 법에서 나눈 게 아니에요. 자, 근데 판사들이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이거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받아요. 과태료 얻어 맞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각종 제재 받아요. 제재가 문제가, 제재도 받고, 위반하면 당사끼리, 계약 맺은 두 사람이에요. 당사끼리는 무조건, 그 계약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 법률행위는 다 무효돼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든,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든, 이미 등기도 났어. 매수 앞으로 등기 났어요. 등기가 나든, 등기 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이고,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데, 강행법규 중에서 이 단속 규정 위반하면, 적발되면 뭔가 처벌받아요. 과태료 맞을 수도 있고, 과징금 맞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지만, 처벌은 받을지언정 당사끼리 두 사람도 매도인 부동산, 항상 부동산 매매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 매매는, 그 등기는 당사끼리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처벌만 받을 뿐이야. 그 계약자에서 무효되는 건 아니야. 중개업무 볼 때 중개사들이 편법행위예요. 편법행위. 요거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적발되면 등기 나더라도 등기가 무효되고, 적발되면 과징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러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습이 안 돼. 이거 적발되면 과징금 얻어맞고 벌금은 물을지언정 이 매매가 유효하고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면요. 그거는 좀 나쁜 일이지만, 나쁜 짓이지만 해도 좀 되는 거야, 좀. 찜찜하지만. 매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효력규정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행법규 다시 나눠지는데,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단속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계약은 그 범죄 자체는 유효하다. 근데 뭐가 원칙이냐? 강행법규라면 이게 원칙.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원칙이에요. 단속규정은 예외로 인정되는 거예요, 예외로.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민법은요, 아무런 말 쓰지 않으면 항상 원칙을 묻는 거예요.
강요 위반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 말 집어넣어주는 게 맞는데 이거 안 집어넣어요. 앞으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은 아직 얘기 안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민법은 항상 원칙을 묻는 거야. 예외는 꼭 물어봐줘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물어볼 때만 생각하면 돼. 아무런 말 없으면 강요목표라면 뭘 얘기하는 거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강요목표라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원칙. 아무런 말 없으면 원칙을 묻는 것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은 이 다음에 보기로 하고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보고 하나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다고 문제 푸는 건 아니야.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건 좀 그들의 국어가 달라요. 법률학자의 국어는 우리의 국어가 아니야. 그들 쓰는 방식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시험이란 건 게임의 법칙이야. 게임. 고수업 치는데 어느 집안 갔더니 우리가 칠 때는 쌍피를 안 치는 걸 걔는 쌍피를 치더라. 그럼 쌍피랑 인정해줘야 돼. 우리 고양이는 쌍피인데 여기 쌍피가 아니래.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얼른 게임을 적용해야지 자기의 논리만 갖고 하면 안 된다. 내 국어학적 지식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쓰는 방식. 민법학자는 국어학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방식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들이 쓰는 방식대로 익혀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럼 푸는 요령은 이자에 보기로 하고 뭐가 효력 규정이냐. 이걸 외우셔야 돼. 그냥 판례가. 자, 우리 교재 있어요.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5쪽에 효력 규정 이 5가지는 페이지 45쪽에 있어요. 이 5가지는 위반하면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다 그 매매계 자체는 다 무효가 돼버려요. 이거 효력 규정이야.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45쪽에 도표 별표를 2개 쳐달라. 도표에다가 첫째 부동산 실명법상 명신탁 금지 규정. 명신탁하지 말아라. 우리 명신탁 하는 이유가 탈세 투기 때문에 하는 거야. 명신탁에다 걸리면 신탁자, 수탁자 처벌받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가 돼요. 등기 나더라도 무효이다. 명의탁. 실명법에서 말한 명의탁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에요.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이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우리 중개모와 관련 없죠. 중개 관련 없는 건 필요 없고요. 거기 보면 3번에 부동산 허가지역이 있어.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은 무조건 효력 규정이에요. 그 허가 위반해서 등기 나더라도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국계법상 또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 명의탁에 관한 규정은 무조건 효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2번은 필요 없으니까 2번 지문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 중개업무 볼 사람들이 우리가 뭐 공익법이니 학교법이니 이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중개업무 보는 거에 기억만 보시면 돼. 그럼 그거 다 정답보다 거기서 나와요. 1번, 3번, 4번 기억하셔야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초과 중개 보수 약정이라는 게 있어. 뭐 9억 원 초과할 때는 뭐 0.9% 이내에서 협약 0.5% 초과하면 안 된다는 등 9억 원 이하일 때 중개 수수료는 0.9% 초과만 0.5% 이내에서 결제하는 등 법에 규정된 법정 중개 수수 규정은 효력 규정이야. 위반한 초과하는 약정을 맺었어요. 법에 규정된 중개 수술 초과한 약정 맺으면 공인중개에서 적발되면 행정처한테 처벌받아요. 그거 과태료 얻어맞고 뭐 여러 가지 징계 받아요.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효력적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수수료까지는 줘야 되는 거고 법에 초과한 걸 초과하는 약정,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이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는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 임대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농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민법상 특별법인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뭐 기업농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민법상 농지 임대 계약은 무조건 무효가 돼요. 그 계약 자체 무효다. 효력 규정이에요. 근데 오른쪽 단속 규정 봐보세요. 이 단속 규정은 부동산 등기법, 세법, 예를 들면 이렇게 알고 계세요. 중개사법 이런 데서 부동산 탈세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있어요. 탈세, 투기 방지를 만든 법률들이 참 많아요. 등기법, 세법, 저기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야, 다운 계약서 쓰지 마. 다운 계약서.
작성하지 말아라. 중개사법에서. 다운계약서 왜 쓰는 거예요? 아, 양도 껴먹으려고. 다운계약 작성해서 부동산 아파트 매매했어요. 적발되면요. 가진금 얻어맞고, 가상 얻어맞고, 중과사 맞을지언정 그 매매계약 자체는,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적발되면 처벌받죠. 매매는 유효하다. 이게 단속 규정이야. 유효하지. 그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 보여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폭넓게 알고 계시다는 거야. 이 등기법에서 미등기 전매금지 조항이 있어요. 미등기 전매하지 말아라. 왜 미등기 전매 왜 하는 거야? 양도 떼먹으려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집정내는 거야. 적발되면요. 중과세에다 맞을지언정 그 등기는 매매는 유효하다. 그 매매 자체, 등기 자체 무효되는 건 아니에요. 처벌받을 뿐이야. 예를 들면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지 마라. 허위 기재 금지 조항이 있어요. 실제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 증여인데 증여래 증여세 왕창 나오니까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요. 증여세 탈세해서 매매로 꾸민 거야. 적발됐어. 처벌은 받을지언정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라고 등기 난 거. 그 등기는 유효하지. 등기 자체 무효는 아니다. 다 단속 규정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그런데 하나 볼게요. 이 공인중개사법에서요.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계약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중개업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 그 중에서 아예 우리가 중개업무 보다 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열된 거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 공인중개사들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한테 중개 의뢰물을 중개사님 이 땅 좀 팔아주세요. 중개 의뢰물을 자기가 매수인이 돼서 그냥 구입해버리는 거야. 자기한테 맡긴 중개 의뢰물을 공인중개사 자기가 매수인 돼서 그 계약서 써버리는 거. 그럼 아무래도 중개사가 이득 보고 그 매물 맡긴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자기한테 중개 의뢰물을 직접 자기가 구입하는 매수인 돼서 계약 쓰지 말아라. 위반했어. 위반해서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맡긴 중개 의뢰물을 지가 직접 매수해버렸어. 적발되면요. 처벌받아요. 중개사법 많은 처벌받을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그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효력 규정 네 가지, 단속 규정 네 가지. 이건 줄줄 나와야 돼. 이거 판례 결론적인 얘기야. 이런 판례 왜 나왔는지 우리 과정은 몰라요. 과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시험은 단대 묻는단 말이야. 다음 중 유효인 것은, 다음 중 무효인 것은. 이건 바로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런 걸 물어요. 꼭 요거 하나 4개씩 외워달라는 거. 제가 봐주면. 자, 쓴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뭐 식품의상법상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우리가 뭐 구청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입니까? 이런 것들 그냥 쓰는 거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 기억하다. 여기 좀 읽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사회적 타당성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이 되는 부분이 있어. 전부를 망라해서 할 수 없고 우리가 중간중간 나무만 만지자. 나무만. 그 나무만 만질 줄 알아도 7점 다 넘는다. 여기 좀 잘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